오늘의 주제가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차이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설명 먼저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임플란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치아가 상실된 부분에다가 임플란트 픽스처를 심고 그 이후에 상부 구조를 올려서 치아를 보철물을 만들어서 저작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임플란트의 장점은 뭐 뺐다 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말할 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잘 씹히고 심미적인 것도 좋고, 그게 장점인 반면에 단점은 수술 시간 힘들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고 상부 구조를 올리는데 상악은 6개월, 하악은 3개월이 걸립니다. 틀니의 장점은 틀니가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분 틀니가 있고 완전 틀니가 있어요. 풀덴처인 경우가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고요. 임플란트는 국가에서 2개까지밖에 안 해주는데 풀덴처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많이 보조를 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위험하지도 않고 수리도 간편하고, 근데 단점은 자괴감이 든다든지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꼈다 뺐다 하는 틀니를 하나 수긍을 하신다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훨씬 더 이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틀니를 하느냐 임플란트를 하느냐는 치과에 가셔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엑스레이도 찍으시고 필요하다면 CT도 찍으셔서 치과 의사분과 환자분이 의논하셔서 결정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임플란트가 좋은 건 또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사람마다 또 틀립니다. 네. 환자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방 치약이에요. 본인의 치아가 최고 좋습니다. 아무리 치과 의사가 잘한다 하더라도, 제가 한다 하더라도 한번 보철물을 만든다든지 치아에다가 손을 대면 유효기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치아를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또 자연 치아를 또 무조건 다 살릴 수는 없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마다 치과 의사마다 그런 컨셉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생겨요. 저 다른 치과에서는 치료할 게 7, 8개라고 그러는데 왜 선생님은 2, 3개를 말씀하십니까?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맞고 그 치과 의사가 틀리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거 제 치과의 철학인데, 어떤 보철 치료를 했을 때 유효기간이 최장 15년이거든요. 진행이 덜 되는 충치라면 조금이라도 늦게 해야지 15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근데 충치가 빨리 진행되려면 빨리 지금 해가지고 막는 게 중요하지만, 충치가 더디 진행되는 거라면 굳이 치료하지 않고 나중에 6개월마다 한 번씩 보면서 치료 시기를 의논하면서 치과 의사가 하라고 그럴 때 좀 더 늦게 하는 게, 메디컬 닥터들은 사람 하나가 생명이지만 치과 의사는 치아 하나가 생명이거든요. 네. 하나의 생명으로 따졌을 때 조금이라도 늦게 하는 게 진행이 안 되는 거라면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치아를 깎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깎는 걸 우리가 풀 크라운이라고 그러고, 네. 인레이라고 해서 조금 깎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란트를 해서 홈을 메워주는 홈 메우기 치료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조그만 충치는 홈 메우기 치료를 해서 한 5년 쓰고, 그 다음에 인레이를 해서 15년을 쓰고, 그 다음에 크라운을 해서 15년을 쓰면 본인의 라이프 타임과 치아의 수명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치과의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 깎는 크라운을 치료한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어요. 하지만 웬만하면 허락하는 한 작게 깎고 작은 치료를 하는 게 그 사람의 바람직한 진행 방향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요. 예. 그럼 이제 그 틀니랑 임플란트 이 두 가지 좀 수명의 차이가 좀 있는지.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 똑같아요. 자동차랑. 좋은 독일제 자동차를 사더라도 뭐 막 굴리고 세차 안 하고 엔진 오일 안 갈고 그러면 수명이 짧고, 국산차더라도 관리를 잘하면 오래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몇 년 쓰신다, 틀니는 몇 년 쓰신다, 이런 거는 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네. 틀니나 임플란트를 잘하는 치과 찾는 법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거 유튜브에서 이렇게 잘한다 하는 것처럼 낯간지러운 얘기예요. 아유, 잘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많아요. 진짜 많고. 근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보시면은 인스타나 유튜브나 쇼츠에 보면은 임플란트 35만 원, 20만 원,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지금 이 유튜브 보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상대해 드릴 수 있어요.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말이 참 이거 오해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젊은 치과 의사들 얘기를 해보면은 임플란트들은 다 잘해요. 잘하는데 틀니들을 잘 못 배우고 나오는지, 틀니가 임플란트보다 수가가 싸서 그걸 배울 필요가 없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잘 하시는 젊은 선생님들도 있지만 3년차, 4년차 젊은 선생님들은 틀니를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치과의사로서는 모든 선택지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틀니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임플란트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환자한테 이렇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병원 틀니 안 해요. 저희 병원은 임플란트만 해요. 이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환자들이 더 똑똑해요. 요즘 환자들은 다 알아보고 너무 덤핑인데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촬영이네요. 아유, 떨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촬영이니까 네. 좀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한 좀 자기소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름은 최성우고요. 삼양동에 위치한 2080 치과 원장입니다. 아주 조그맣게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유튜브를 시작하신 이유 같은 게 좀 있으실지. 이렇게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고 내성적인 INFJT인가 그럴 거예요. 제 그 TMI가 아니지. MBTI. TMI가 아니지. 요즘에 아주 극히 일부의 그 치과 의사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해서 이거는 가만히 볼 수 없겠다. 나름대로 내가 반론을 제기하고 내가 바로메타가 돼줘야 되겠다. 제가 뭐 이걸 함으로써 뭐 환자를 더 광고를 효과로 많이 본다든지 매출의 증가 이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일반 환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현혹되지 않게끔, 이제 저도 이제 58세인데 이제 어느 정도 선배로서 제가 주제 넘지만 어떻게 살아야지 치과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환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후배 치과의사들한테 주제 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려는 마음에 뭐 시작했습니다만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런 한 가지만 좀 뭔가 이게 전반적으로 과잉 진료죠. 예. 가벼운 충치를 치료하러 갔다가 멀쩡한 치아가 갈리고 1,000만 원 넘는 치료비를 내라고 했다는 신고가 피해 환자만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은 다 양심적이고 바르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한들이 간혹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도 치과 의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저희 아버님이 거의 90%를 차지했죠. 치과 의사로서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시죠. 아버지로서는 좀 힘들었어요. 그 아버님께서는 좀 어떤 게 조금 주 치료 요즘 젊은 치과 의사들은 잘 모르는데 뭐 어느 정도 한 40대 이상의 치과의 선생님들은 저희 아버님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철 중에서도 교합학이라고 위아래 맞물리는 치아의 교합이라고 부르거든요. 오클루전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부친께서 일제 감정기 때 중학교를 다니셨다가 이제 해방이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를 거의 네이티브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지만 일본 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교합에 대한 저널 이런 텍스트북이 일본어로 바로 번역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책을 받아서 보신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 가서 그 교합학의 대가라는 분 피터 케이 토마스라고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한테 찾아가서 이제 교합학을 배우신 거죠. 근데 뭐 학교에 가서 배우시고 학위를 따시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가방 싸들고 가서 한 달 동안 배우고 이렇게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가서 배워오신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시고. 저희 아버님의 은사님이시죠. 네.
한국에서 교합학을 이렇게 퍼뜨렸다고 그러나요? 그 1981년부터 아마 교합학 강의를 하셨을 거예요. 치과 의사들을 상대로 은퇴하시기 전 해까지 2015년도까지 계속 해오셨죠. 그래서 제자분들이 아주 많으시죠. 예. 근데 저도 이제 교합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분야예요. 아주 어려운 분야고. 근데 이제 아버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20년 동안 그 세미나를, 그러니까 강의를 진행하면서 저는 이제 옆에서 조수 역할을 한 거죠. 참 그 학문이라는 게 웃겨요. 20년 동안 20회를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사람이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1년차 때는 저게 무슨 소리인가 하다가 2년차, 3년차 되면서 아, 저게 그때가 그 소리였구나. 저도 임상 경력이 쌓이면서 더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아버지한테 돈은 안 되지만 제대로 배웠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버님께서 틀니 연구를 57년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40살 땐가 다 틀니를 하셨어요. 위아래로.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 씹을까를 본인을 이제 생체 실험을 한 거죠. 말하자면은 아주 80년대 초반인가 일본에서 틀니를 그런 시스템을 배워 오셔가지고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노하우들에 대해서 이제 원장님도 좀 옆에서 이렇게 그렇죠. 많이 배웠죠. 그럼 많이 저희가 배웠죠. 좀 그 틀니 장인이라고 이렇게 아유, 그런 말씀 함부로 썼다면 큰일 나요. 장인은 아니고, 그러니까 치과의사라는 직업은 도공이에요, 도공. 그러니까 도자기를 빚는 거죠. 예. 근데 도자기 빚는 사람보다 장독 빚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부친이라는 하나의 저런 롤 모델이 있었고, 아버님을 그나마 존경했기 때문에 아버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원장님이 가장 자신 있는 진료는 어떤 진료인지. 어떤 진료가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치과 의사들이 볼 때는 욕먹을 짓이에요. 근데 그거는 있죠. 환자를 볼 때 정성을 다한다? 그 정도로만 하고 진료 철학이죠. 그냥 가족처럼 치료를 한다는 거. 그래도 좀 풀어가 보자면 그러면 이제 근데 치아 깎는 거 이런 거는 잘하죠. 그러니까 치아를 삭제한다는 거 내가 가리키니까 다른 치과에서도 좀 조금 낫지 않을까? 근데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좀 잘한다는 거 틀니? 남들보다. 임플란트는 다 잘하시니까 요즘 선생님들. 틀니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거지. 내가 함부로 말씀드리는 거 저도 그건 싫어요. 앞으로 구독을 해주실 시청자분들께 그 이 유튜브를 보시는 그 임플란트나 틀니에 관심이 있거나 치과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고, 비양심적인 나쁜 치과 의사들은 극소수예요. 네, 극소수예요. 대부분 다 양심적인 분들이니까 가셔서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튜브적인 좀 목표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일반인들이 치과를 잘 선택해서 좋은 치료를 받고 양질의 진료를 받게 하는 게 제 목표지, 뭐 이거를 해서 저한테 오세요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치과를 선택하실 때 주의할 점, 진료 시 어떤 진료를 받을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 이 치료가 맞는지 이런 건 제가 언제든지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만 유튜버 이런 거는 꿈도 꾸지 않고. 아유, 대단하다. 선생님들 고생했지 뭐. 저번엔 남색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오늘은 좀 밝은 옷을 입고 나오셨네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었어요. 아, 하늘색. 하늘색에. 네. 또 하나는 황토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저희 아내는 싫어하죠. 저기 스님 같다고. 오늘 촬영 주제는 이런 치과는 피하자. 틀니 치료를 네. 보통 환자분들이 언제 좀 고려를 하시는지. 이것도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3-4개의 치아가 없었을 때는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게 맞고요. 광범위한 손실을 했을 때는 틀니도 고려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 30대나 40대 미만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틀니보다는 임플란트가 선행돼야 되고요.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당뇨가 심하다든지 골다공증 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골괴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임플란트가 하면은 안 되는
걸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니를 고려해야 된다, 그 시기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 거는 이제 정확한 치과의사의 진단 엑스레이 테이킹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규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틀니할 시기는 네. 어금니가 빠지면 틀니할 시기다. 그건 좀 잘못된 정보 같은데요. 네. 원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어금니가 두세 개 손실됐다.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가 우선이 돼야 되고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드신 분들은 틀니를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근데 이제 치주염이 심하게 걸렸을 때 두세 개가 손실됐는데 나머지 치아가 흔들린다. 틀니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맞죠. 예. 유튜브 상에서 어떤 게 틀니 케이스고 어떤 게 임플란트 케이스고 정확히 구분짓게 말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예. 상황마다 틀리고. 그런 병원들도 있지 않을까요? 뭔가 무조건 임플란트가 답이다. 좀 원장님은 그런 병원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요거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어떤 치과를 고르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건 참 주의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요새 인터넷이나 쇼츠나 이런 데서 임플란트, 저희 임플란트는 뭐 뼈 이식 없이 30만 원에 해드립니다, 이런 거는 치과 의사의 철학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철학이라고 볼 수도 없죠. 자기는 덤핑을 때려서 주위에 있는 동료 치과 의사들을 싹 괴멸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만 혼자 살아보겠다는 그런 도덕성을 가진 치과 의사라면 환자를 환자로 보겠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지. 이건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이 유튜브를 보시는 임플란트 30만 원 하는 치과 의사를 하시는 분들은 저랑 이렇게 한번 소위 말하는 현피를 뜨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적절한 가격. 그렇지만 환자분이 너무 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다 해드리고 천천히 갚으시라고 해서 기다릴 수는 있어요.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소위 말해서 떼어 먹는 환자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이런 병원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하나도 안 아프다. 그리고 우리는 치료를 좀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안 아프게 하는 게 중요하죠. 어쩌고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이 치과 의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 아프게 하는 것과 가격이 저렴한 걸 원하시는 건 맞아요. 치과에 대해서 너무 공포증, 포비아가 심한 환자들은 수면 마취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환자분들한테 주실 수 있는 팁이 또 있을까요? 글쎄요. 소위 말하는 현피를 뜨자고요. 네. 그 너무 대형 치과 있지 않습니까? 대형 치과도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대형 치과를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위임 진료하는 데가 있어요. 치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일, 치위생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치위생사가 치과 의사의 일을 한다는 건 불법이죠. 근데 이제 치과 의사 해야 될 일을 위생사가 하게끔 하는 치과가 간혹 있어요. 이건 바람직하지가 않죠. 위법이니까. 예. 저는 위임 진료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도 맞다이를 뜰래도 한두 명이나 떠야지. 그 30만 원 받는 사람들이랑 맞다이 뜰 수 있는데, 대형 치과 병원이 나쁘다 그러면 그건 위험한 발언이죠. 대형 치과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환자분들도 아세요. 딱 가서 봤을 때 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안 받아야겠다는 건 본능적으로 아실 거예요. 예. 또 맞짱 뜨고 싶으면 치과 유형 같은 게 있어요? 어저께 본 케이스인데 그건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아가 처음에는 가지런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치아가 이렇게 앞니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의 잇몸의 경우거든요. 잇몸의 경우라는 게 뭐냐면 치주염이 심해서 잡아주는 치조골이 파괴되기 때문에 앞으로 치아가 밀려서 치아 공간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렇게 벌어져서 메꿔달라고 그러면 저 같으면 그 공간을 메꾸다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 공간을 메꿔봤자, 아니면 거기다 크라운을 씌워봤자 또 벌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잇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저께 온 케이스는 뭐냐 하면은 4개가 사이가 벌어지니까 4개를 다 묶어버렸어요. 묶어버린다고 이게 안 벌어질 것 같죠. 이게 다 통째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이유로 공간이 있다고 공간을 메꾼다? 그러면 치아가 더 커지겠죠. 공간을 메꾸면. 오히려 치아 공간이 있고 치아 사이즈가 정상인 것보다 치아가 그냥 바둑검처럼 크게 된다는 게 오히려 더 비심리적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또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개의 치아를 끌어냈을 때 이걸 하나하나 씌우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 두 개를 묶는 걸 스프린트라고 그러거든요. 묶는 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음식물이 낀다고 묶어버린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치과에 방문했을 때 두 개의 치아를 깎았는데 두 개를 스프린트 연결한다고 하는 치과는 가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너무 짧게 끝났네. 네. 여러분들이 틀니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리긴 드렸는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 말씀드리면 되겠다.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자세히 안 가르쳐주면 그 치과는 가지 마세요.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는 게 문제죠. 예.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예. 뭐 쿠키 영상 이런 것도 찍어야 되나? 다음 편은 이제 뭔가 환자들이 원하는 정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틀니의 관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 편에 다음 주에 촬영할 때? 네, 지금은 이제 아직 아닙니다. 벌써 끝났나? 네. 안녕하세요. 치아 길잡이 운영하고 있는 최성우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 주제는 알고 계시죠? 네, 틀니의 유지관리법 뭐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틀니 칫솔이에요. 일반 칫솔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런 걸 사용하시면 더 좋죠. 식사하시고 흐르는 수돗물에다가 이렇게 헹궈 주시고 치아면에 붙어 있는 불순물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닦아 주시면 되는데 치약을 저는 사용하는 건 좀 반대예요. 치약에는 마모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닦다 보면 틀니에 생채기가 나면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서 번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흐르는 물과 그냥 부드러운 칫솔로서 제거해 주시면 충분하고요. 잇몸과 닿는 부분은 절대로 부드럽게 해야지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은 그 마모가 오기 때문에 내면은 대부분 흐르는 물에 식사하실 때마다 닦아주시고 그 입천장 같은 경우는 이걸로 그냥 흐르는 물에서 잘 닦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폴리덴트라고 아실 거예요. 약국에서 팔면 발포제인데 국그릇 같은 공기에다가 물을 넣으시고 발포제를 넣고 담가 두시면 깨끗하게 세정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틀니에서 냄새가 나고 소독한다고 끓는 물에다가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플라스틱 바가지를 연탄불에 하면 다 쭈그러지듯이 틀니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하실 때 뜨거운 물은 좀 삼가하시고요. 찬물로 닦아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 틀니 착용이 불편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 그거 말씀드려야겠다. 부분 틀니인 경우에 메탈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게 그렇게 강철이 아니에요. 되게 연한 철이에요. 그래서 그 틀니를 이렇게 쥐잖아요. 그 휘어요. 휘면 입에 안 맞겠죠. 그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 곤란하죠. 여기서 해줬으니까 다시 해줘. 또 돈 드니까 못 해줘요. 그러니까 기준품 다르지 달아야 돼요. 네. 어떤 분들은 또 아픈 데를 빼빠로 가는 분들이 있어. 절대로 안 돼요. 틀니를 좀 처음 사용하실 때 네. 환자분들이 그 불편해하시는 증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대표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좀 호소하시는지. 제일 불편한 거는 아픈 거죠. 아래가 대부분 아파요. 눌려서 아픈 데가 나와요. 불편해도 끼고 있으라는 게 뭐냐면 불편해서 빼고 있으면 그 아픈 데를 못 잡아요. 근데 정 아픈 거를 못 견디는 환자는 티슈 컨디셔너라고 그래가지고 말랑말랑한 재료가 있어요. 말랑말랑한 재료를 안에다가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계속해서 아픈 데를 잡아주고 한 벌 새로 만드는 거죠. 아래를. 그러면 그 통증 외에 그 발음을 좀 잘 하시나요? 발음이 이상하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런 경우는 있어요. 구개 반응. 구역 반응이 심한 분들은 틀니를 못 하죠.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본뜰 때 못 떠요. 임플란트도 못 하는 경우에 틀니를 해야 되잖아요. 제일 어렵죠. 입천장에 뭐가 눌리고 그걸 좀 짧게 만들어야 되는데 못 하는 건 없지만 과정은 더 어렵다는 얘기죠. 식사 불편함. 틀니 환자가 네. 첫 식사는 어묵 있죠. 어묵을 얇게 잘라서 어묵부터 드시는 게 맞아요. 어묵이랑 깍두기도 잘게 잘라서. 김치는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제일 하이 레벨이야. 제일 고난이도예요. 네? 그 갈비뼈랑 김치랑 뭐가 더 난이도가 높나요? 차라리 갈비는 뼈까지 뜯으시는 건 안 되고 가위로 짜서 드시는 건 되는데 김치가 제일 어렵죠. 김치가 제일 어려워요. 섬유질이기 때문에 그걸 김치만 먹게 해주세요 그러는 게
김치만 먹으면 게임은 끝난 거야. 아주 잘하는 틀리예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제가 감동적인 게 있어요. 네. 뭐냐면은 이 제 3층, 4층이 지금은 학원이지만 옛날에는 독서실이었어요. 2017년도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올랐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중학생이랑 이제 저랑 이제 서로 걔는 인사성이 바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막 그러고 남자인데 그렇게 밝더라서 그러냐 그러고 왔는데 얘가 한 번은 나한테 이렇게 병원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쭈삣쭈삣해요. 근데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막 왜 무슨 일이야? 했더니 막 눈물 글썽글썽거리더니 엄마 아빠는 없고 할머니랑은 사는데 할머니가 지금 틀니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나보고 저기 좀 만들어줄 수 없느냐 울컥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얘가 이 말을 나한테 하기까지가 얼마나 어린 마음에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맞벌이셨기 때문에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남일 같지가 않대요. 야야 무안할까봐 막 농담하고 막 웃겨주고 막 야, 괜찮아 할머니 모시고 와 그러더니 할머니의 틀니를 잘해드렸어요. 잘해드려서 할머니가 잘 씹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야 뭐 말하자면은 재능 기부죠. 기부를 했는데 이 친구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연세대 의대를 간 거야. 그래서 이 바카스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왔더라고. 오, 눈물이 확 나더라고. 자기는 꼭 원장님 같은 의사가 되겠다는 거여서 속으로는 너 그러면 큰일 난다. 그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 잘 계시니? 아, 잘 계시다고. 그래, 저 훌륭한 의사 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제일 보람이 있었어요. 예. 그 친구도 나중에 같은 경우에 사람들을 더 배려를 하고 기부를 하겠죠. 그리고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어떤 노동자가 한 분이 와가지고 틀니를 해줬는데 그냥 날라버렸잖아. 돈 안 내고. 전화했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아이 뜯겼다.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틀니 관리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틀니도 하나의 안경처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자기가 치아가 없는 부분을 대체로 보철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귀중품 다루듯이 다뤄주시고 떨어뜨리지 마시고 마모제에 섞여있는 칫솔, 이솔질을 막 해주지 마시고요.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세게 쥐어도 휘니까 그것만 주의해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의문이 생기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치아길잡이 최성호 원장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촬영 주제가 이제 임플란트 틀니에 대한 주제인데 네. 임플란트 틀니가 정확히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러니까 틀니의 원리가 유리판 두 장에다가 물을 묻혀서 딱 붙이는 흡착의 원리거든요. 상악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잘 붙어 있어요. 유지력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악이 문제인데, 하악은 혀의 공간이 있고 틀니와 접촉하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걸 유지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 치조골이 많이 파괴된 분들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제 임플란트가 나오면서부터는 임플란트를 2개에서 4개 정도 심고 거기다 로케이트라는 걸 연결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똑딱이 단추식으로 유지를 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죠. 예. 틀니와 임플란트 틀니의 각각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임플란트 틀니가 더 유지력이 좋고 저작하는 것도 더 그냥 틀니보다는 더 좋을 수 있죠. 하지만 단점은 이제 비용이 좀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가 있죠. 그게 또 의료 법규상 틀니도 65세 이상이면은 많이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치아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 2개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요. 틀니를 위한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거는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줍니다.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임플란트 틀니는 누구한테 적합할지 대표적인 케이스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악의 잔존골이 너무 없을 때 어느 정도 면적이 있어야지 틀니가 들어가서 붙어 있는데 치조골이 너무 파괴가 돼서
뼈가 거의 없는 경우에 틀니가 유지력이 정말 안 나오겠다 했을 때 그때 임플란트 틀니를 권유를 합니다. 임플란트 틀니 치료에 부작용 같은 거는 없을까요? 그쵸, 있죠.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로케이터로 연결한 임플란트가 치조골에 박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잘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은 그 임플란트가 빠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단점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증명할 수 있는 게 틀니가 훨씬 안전하고 염증이 없다는 장점은 있죠. 임플란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임플란트는 뭐 유효기간이 무한한 줄로 알고 계세요. 근데 임플란트가 오히려 자연치보다 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걸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궁금한 거 있는데 임플란트도 충치가 생기나요? 아니죠. 안 생겨요? 예. 임플란트는 충치가 없고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죠. 충치라는 건 자연체에만 생기는 거.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자연체 크라운을 했는데 영구적인 접착제가 아니라 임시 접착제로 집어넣으면 이게 4주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임시 접착제로 집어넣으면 이 4주 이상 지나면 임시 접착제가 녹아요. 안에서. 그러면 그 안으로 충치가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체의 크라운은 반드시 임시 접착제로 집어넣었다가 환자가 불편함이 없을 때 영구적인 접착제로 갈아주는 게 원칙인데 임플란트는 충치가 좋은 질문이에요. 충치가 안 생기기 때문에 임시 접착제로만 영원히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임시 접착제로 집어넣어서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요. 왜 그러냐? 임플란트 보철물이 파손되거나 수리할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임시 접착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빼내서 수리해서 다시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영구적 접착제로 집어넣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제거하기가 힘드니까 다시 뜯어내서 다시 크라운하는 그런 불필요한 일이 생기는 거죠. 임플란트는 충치가 안 생기기 때문에 임시 접착제로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좋은 정보죠. 그 임플란트 틀니의 부작용을 좀 낮추기 위한 원장님만의 좀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임플란트 틀니는 원래 2개로만 알고 계신데 원칙적으로는 4개 정도 심는 게 안정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힘을 분산해야 되니까 2개만 심어서 거기에 틀니가 전체를 걸려서 힘이 스트레스가 집중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임플란트 심은 게 고장이 더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4개를 심으면 되는데 보통 제가 4개 심겠습니다 그러면 딴 치과에서는 2개 심는다고 뭐 당신은 왜 4개 심느라고 오해받기 싫어서 그냥 저도 그냥 루틴하게 2개를 심는데 원칙적으로는 4개 정도 심는 게 좋습니다. 예. 교합도 잘 맞춰야 되죠. 교합을 골고루 닿게 해주고 잘 씻게끔 해줘야지 교합력이 어디에만 집중되면 그것도 틀니의 파손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불편함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또 그리고 기공 작업이 정밀해야 되는 거는 또 마찬가지고요. 예. 그 원장님께서는 틀니를 해야 되는 상황에 오시면 임플란트 틀니를 하실 건가요? 제가 네. 임플란트 틀니가 됐던 그냥 틀니가 됐던 그건 의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와 상담을 통해서 부작용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저장력도 모든 걸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임플란트 틀니가 좋다, 그냥 틀니가 좋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그거는 모순이고요. 그 환자의 컨디션도 틀리고 환자의 또 성별도 또 관련이 될 수도 있고 환자의 성격도 될 수 있고 고려할 사항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환자와 의사 간의 충분한 상담과 의논이 있은 다음에 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오늘은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과 충분한 의논을 한 다음에 환자분들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틀니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플란트 주위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치아길잡이 최성우 원장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염과 예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임플란트 주의염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원장님? 말 그대로 임플란트 주위에 음식물을 제거해주지 않아서 세균이 증식을 해서 잇몸을 염증을 일으켜서 치조골을 파괴하고 했던 그런 염증을 총괄해서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교합도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수직적인 교합은 임플란트가 잘 견디는데 축에서 벗어나게 측방압을 작용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고래 파괴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합 맞추는 것도 자연 치아보다 더 정밀하게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네. 단계가 있을까요? 뭔가 단계별 증상 같은 게 뭐 초기에는 어떻고. 염증의 3대 증상이 붓고 피나고 아프거든요. 임플란트 주위에서 출혈이 된다. 그럼 임플란트 주위염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붓고 이런 건 이미 늦는 경우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이솔질과 치간 칫솔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붓고 피나고 아프고 외에 좀 다른 증상이 또 있을까요, 혹시? 예를 들면 뭐 구취가 심하다. 그쵸. 그건 당연한 얘기죠. 예. 염증이 있으면 염증의 그 세균들이 가스도 발생되고 아무래도 염증이 있는 잇몸은 구취가 아주 심하죠. 예. 일단 붓는 증상도 조기에 잡아주지 않으면 염증이 만성적으로 생기게 되면 결국은 그 임플란트를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재수술해서 임플란트 신입하기가 아주 케이스가 어렵습니다. 뼈 이식도 하셔야 되고 더 조건도 안 좋아지니까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전문적인 스케일링도 받으셔야 되고 본인이 매일 클리닝을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임플란트 주의염이라는 게 되게 흔한 질환인 거네요. 흔하다면 흔하다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아니다 할 수 있겠고, 근데 그거는 있어요. 워낙 치주 관리를 못해서 일솔질도 못하고 치주염에 걸려가지고 치아를 뽑은 경우에 임플란트를 해드려도 관리를 개선하지 않으면 똑같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교육이 진짜 중요합니다. 간이식을 했는데 계속 술 먹고 관리를 안 하면은 똑같은 거죠. 임플란트를 할 정도로 치아가 손실되고 고생을 했으면 이솔질 하는 것도 개선을 하고 어떻게든지 잘 쓰게끔 오래 쓰게끔 마음가짐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나는 이제 임플란트를 했으니까 끝이다. 이런 건 정말 위험하고 안 좋은 생각이죠. 예. 임플란트 주의염은 초기 단계에서 회복이 스스로 좀 가능한 건지. 그렇죠. 초기에 발견되면 레이저 치료도 있고 클리닝 해주면서 하면서 회복을 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게 교합의 원인인지 관리의 잘못이 원인인지 수술의 잘못인지 이게 다 따라 틀리기 때문에 초기에 반드시 치료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리의 잘못이고 초기 증상이 있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건 또 일반적인 얘기인데 치적으로 한번 파괴되면 다시 차오르기 힘듭니다. 한번 파괴되면 치료함으로써 진행을 저지시키는 것 뿐이지 치조골이 다시 재생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즘 인터넷 쇼츠 보면은 뭐 바르는 연고 그래가지고 치조골이 흔들리는 치아가 잇몸이 다 차올라서 퍼펙트하게 할 수 있다. 100%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노벨 의학상이에요. 그거 현혹되지 마세요. 나 그 화가 나요, 정말. 그러면 그 임플란트 주의염이 좀 악화된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발치를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는 거죠. 제거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연 치아는 끝에만 붙잡고 있으면 쉽게 쓱 뽑는데 임플란트는 끝에만 붙잡고 있어도 뽑는 거는 자연 치아보다는 어렵다.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플란트를 제거하면 다시 임플란트 하는 경우는 참 힘들어요. 그 다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틀니로 넘어가는 경우도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이게 비용도 되게 좀 비싸게 주고 하셨을 텐데 네네.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발치하시는 그런 환자분들 사례가 실제로 좀 많은 편인지. 제가 7년 하면서 임플란트 주의염 때문에 발치한 경우는 한 3케이스? 네, 3케이스 정도 되고요. 모르죠, 이제. 더 있는데 지금 안 오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리콜 체크업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원칙으로서는 계속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드려서 방문하시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은 그렇게 하면 또 되게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리콜을 하는 거를.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치과에서나 리콜할 때는 꼭 응해 주시고, 리콜 체크하는데 그렇게 돈이 들지는 건 아니거든요. 바쁘시더라도 뭐 토요일이나 잠깐 방문해서 엑스레이 찍고 임플란트 주위에 한번 전문가의 클리닝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치아 관리보다 한 3배 정도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환자들은 흡연도 삼가해 주셔야 되고요. 전자담배는 괜찮나요? 전자담배든 연초든 안 하시는 게 좋죠. 예. 가글인도 중요해요. 요새 양치에 팔지 않습니까? 각국에서 그것도 틈나는 대로 가글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시면은 아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가글도 이제 뭔가 주의해야 되는 성분 같은 게 있다고 하던데, 뭐 알코올 성분이 너무 강한 걸 쓰면 안 된다. 안 되는 건 아니죠. 리스테린이라고 약국에서 파는 가글 솔루션이 너무 화한 느낌이 나는데 너무 그걸 원액을 쓰시면 좀 너무 진하니까 리스테린 값도 아낄 겸 1대1로 희석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원액을 쓰시면 너무 독하니까, 독하다고 나쁜 건 아닌데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치과 의사들끼리 동기들끼리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치아가 만약에 우리 에이리언처럼 바깥에 있다면 관리를 너무 잘할 거예요. 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하는 환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스케일링을 받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환자분들 실제 멘트가 뭐냐면, 우리가 미용실에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가지 않습니까? 치아도 미용이라고 생각하시고 2달에 한 번씩 오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오늘은 임플란트 주의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임플란트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임플란트가 하는 순간 다시 새로운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 중요한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관리와 유지가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자연 치아 있을 때보다 더 이솔지를 신경을 써주시고 구강 관리에 더 신경을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아 길잡이 최동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